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날인데요. 오늘 제가 실리콘밸리 에어비앤비에서 엔지니어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의 강연회를 갔다 와서 이렇게 바로 경험을 이제 공유하고 기록을 남기고자 영상을 또 올리게 됩니다. 우선은 오늘 강연의 핵심은 조직보다 개인이 우선인 이기적인 사람들이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는 거고, 큰 틀에서는 기업, 조직 문화에 관련돼 있어서 제가 오늘 강연회를 갔다 왔는데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우선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게 뭐가 있죠? 위계 조직, 그리고 역할 조직. 역할 조직이라는 말은 사실 이번에 강사님이 또한 구체적인 틀이 없어서 본인이 그거 범주화시키기 위해서 만드신 단어라고 해요. 위계 조직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리더가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있는 시스템이에요. 장단점은 물론 있죠. 장점은 신속한 그런 집행력, 그 다음에 단점으로는 그 리더의 부재가 조직에 굉장히 큰 손해가 있어요. 경결정권자가 없으면은 그 일의 업무를 컨펌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일이 정지가 되는 거죠. 뭐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팀장이나 뭐 부장급이 빠지면은 바로 업무가 마비가 되고,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위계 조직이고, 이제 역할 조직은 역할을 맡은 사람이 결정권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의 예를 들면은 그분은 코딩을 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신데,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예를 들어서 페이먼트 시스템에 대해서 개발을 해라. 그러면은 이 일반적으로 위기 조직에서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페이먼트에 관련된 코딩 확 짜요. 짜고 사장한테 컨펌을 받는데 그 컨펌이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짜야 돼요. 근데 그런 과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역할 조직에서는 코딩을 하는 디자이너가 자기가 모든 책임을 가지고 스스로 결정을 해서 최종 결정까지 내리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우선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그 회사에서 정확히 원하는 게 뭔지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직적인 관계보다는 수평적인 관계에서 회사와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역할 조직에서 훈련이 된 사람들은 본인이 일에 대한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고, 사실 애사심이라기보다는 차후에 내가 다른 회사를 이직을 할 때 연봉 협상을 더 높게 끌어올리기 위해서 본인 커리어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 편이라고 해요. 그만큼 이제 능력이 받쳐지니까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오늘 이런 역할 조직에 기반을 해서 강연회가 진행이 됐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은 그 기여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다시 해볼 건데, 그 이 사람이 만든 건 아니고 기존의 에어비앤비 문화에 이제 뿌리가 내린 조직 문화인데, 기여주의가 뭐냐면은 그 사람 팀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너가 이 정도 수치를 달성했어? 못했어? 라고 묻는 게 아니라 우리 팀을 위해, 우리 회사를 위해 네가 어떠한 기여를 했니? 이렇게 되면은 사람마다 이제 성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분이 말씀하신 걸 예로 들어보면은 엔지니어잖아요. 그럼 엔지니어가 우선 가장 잘해야 되는 건 코드를 짜는 거래요. 그럼 코드를 짜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코드를 짜는 게 아니라 자기는 그 전체적인 아키텍처를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되게 뛰어나다. 그럼 아키텍처를 주로 만드는 거고, 아니 나는 다른 사람들이 코딩하는 그런 자료들을 옆에서 백업해 주는 걸 되게 잘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서 본인이 잘하는 거 발견하게 되고, 그럼 그거를 본인만의 아이덴티티로 가져가면서 차후의 연봉 협상이나 아니면 성과를 이제 판단하는 그런 시즌이 오면은 어필을 하는 거예요. 팀이 어떤 기여를 했냐면은 나는 코딩을 했다, 나는 아키텍처를 짰다, 나는 팀원들을 위해서 열심히 보조를 해줬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뭔가 뭐야 그게 라고 하는 반응이 있는데, 실제로 지금 에어비앤비나 대다수 유망 실리콘 기업들에서는 이런 식으로 일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 이론을 듣고 이게 이미 실행을 또 하고 있다니까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니까 이쪽으로 좀 더 이제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기여주의를 하면서 예로 든 예시가 박지성. 박지성이 노골 노 어시스트인데 그 해에 챔스 MOM이 됐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팀이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 물었을 때 박지성은
누구보다 뛰어난 선수예요. 공간 창출, 패스, 드리블, 과감한 침투력까지 갖추고 있지만 경기 내용 수치화로 된 성과주의로 계산해 보면은 노골 노 어시스트이기 때문에 이 선수는 베스트 플레이에 못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듯 같은 경기 내용, 같은 사업이라도 평가 기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직 문화가 굉장히 회사에서 중요한 것 같고, 저는 기여주의라는 게 이제 앞으로 다가올 소프트웨어 뭐 4차 산업혁명 이런 트렌드에 발맞춰서 HR도 변해야 한다 하면은 기여주의가 아마 가장 좋은 대안으로 떠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이게 기여주의의 특징 중 하나가 퍼포먼스 리뷰 360도라 그래갖고 피어 리뷰예요. 그러니까 이게 피드백을 상사가 부하 직원한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직원이 서로에 대한 피드백을 하는 시스템이라고 해갖고, 이게 가능한 이유가 외국인들은 그 사람의 업무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너가 이러한 점은 잘해서 매우 좋지만 다만 이러한 부분에서는 너가 못하니까 다음에 나랑 협업이나 다른 부서랑 협업을 할 때 네가 잘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가 인지하고 인정을 하고 개선책을 찾아내라,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주는 반면에 한국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인신공격,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해버리는 거. 그 사람의 업무적인 스킬이나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 그 사람에 대한 평가.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감정이 상하고 말에 오고 가게 되면서 정치가 시작이 되는 거죠, 회사에서. 그래서 참 그런 거를 이제 냉철하게 꼬집는 걸 보고, 아, 이게 누가 뭐 누구 문화가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뭔가 좀 더 생산적인 문화가 있는데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거는 이제 실무자들이 이거에 관련해서 질문을 되게 많이 했는데, 어떤 프로젝트를 회사에서 제안을 하면은 대부분의 회사는 위기질서이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하나하나 내려오고 아래에서 구상을 하면 위에서 하나하나 올라가면서 컨펌을 받는 구조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분의 예로 들면은 개발자, 디자이너, PM, 프로덕트 매니저, 이 세 명이 한 자리에 같이 모여서 동시에 회의를 진행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실무자들한테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래요. 기존의 단계들이 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한 번에 모든 그 각 분야의 결정권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근데 한 번도 시도를 해보진 않고 들은 적도 없었지만은 오늘 얘기를 듣고 실무자들께서 굉장히 반응이 좋으셨어요. 한번 자기들도 회사에서 해보고 싶다. 왜냐면은 여기서 이제 보통 이런 상황이면은 필수적으로 들어오는 질문이, 그렇게 각 분야의 사람들이 와서 토의를 하다 보면은 결정권이 늦어지지 않냐. 계속 문제가 생기면은 계속 이제 서로 의견을 주고받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프로젝트가 천천히 해서 뭐 데드라인 못 지킬 것 같다, 그런 의견이 대다수를 이루었는데, 에어비앤비 그분 연사께서 역으로 질문을 하셨어요. 그렇게 그렇게 기존의 방식을 해서 그렇다면 프로젝트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빨리 완성이 됐냐 물어봤을 때 대부분의 실무자들께서 대답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회사의 대표랑 디자이너가 완벽하게 비전을 공유하지 못해요. 디자이너도 특히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자기가 쌓아온 그런 경험들이나 그런 기술적인 것들을 반영을 해서 이제 자기가 낼 수 있는 퍼포먼스가 있는 컬러가 있고, 반면에 기업 오너, 그런 결정권자들은 기존의 비전에 합치하는 결과물을 도출하기 바라는데 처음에 의견조를 완벽하게 안 하고 위에서 아래로 그냥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봐, 이렇게 뭔가 큰 틀에서만 하면은 당연히 디자이너들은 본인의 컬러를 입히면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이 왜 안 좋냐면은 그렇게 해서 결과물을 꾸역꾸역 해서 2주 동안 밤새서 제출을 하면은 거기서 빠꾸를 맞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니까 이게 디자이너가 결국에는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창조해내기보다는 저 사람 입맛에 맞는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고, 이러한 과정이 반복이 되다 보면은 자신의 일에 회의감이 오고, 그래서 광고 대행사 홍보사들이 중간 직원들이 이런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대요. 이런 업종이 아닌 줄 알고 들어왔는데
내 창의력을 발휘한다기보다는 저 사람 입맛에 맞는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되게 힘들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초반부터 아예 잡고 가면은 결정권자, 디자이너, 그 다음에 뭐 엔지니어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처음부터 회의를 하고 완벽하게 의견 일치를 상태에서 일을 직수하면은 다시 되돌아올 일이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프로젝트가 훨씬 성공적으로 끝난다라는 말을 하는데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지금 학원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학원 정말 대표적인 위계 시스템이거든요. 그런 하나하나 컨펌 받는 과정이 되게 비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부원장이 컨펌을 냈다 해서 끝난 게 아니라 대표원장이 마음에 안 드는데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일하면서 비효율적이라 생각해갖고 왜 이렇게밖에 일을 못하나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뭔가 이제 세계를 선도하는 그룹에서는 문화가 이제 좀 다른 문화가 정착을 했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런 위계 조직이 단점이 뭐냐면은 그 결정권자가 정보를 독점을 해요. 이런 업무를 지시를 하고 그 다음에 밑에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밑에 사람들이 이제 결정권자한테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한 대답만 하지 구체적으로 비전에 대해서 공유를 하거나 이런 작업들이 없기 때문에 계속 컨펌을 막고 퇴짜하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고 문제가 뭐냐면은 이러한 상황에서 결정권자가 빠지게 돼요. 뭐 휴가를 갔던지 퇴사를 하던지 이직을 하던지 어떠한 이유로 인해 업무에 공백이 생기면은 그 팀 전체가 마비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결정권자만이 정보를 갖고 있고 그거를 팀원한테 공유를 안 하니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정보가 엄청나게 대단한 정보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한 독과점의 그런 원리 때문에 뭐 정보의 양과 질을 떠나서 이 사람이 빠지면 업무가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은 아 내가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가 이런 말들이 주변에서 와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런 시대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날에 있어서 한 사람이 빠져 있는데 그 팀이 안 돌아간다? 그럼 그건 문제가 있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 실무자가 아니고 아직 아무것도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뭐 기준이 나쁘고 에어비앤비가 옳다 이게 아니라 오늘은 에어비앤비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니까 최대한 좋게 좋게 생각하고 솔직히 나쁘게 생각할 게 없더라고요. 굉장히 좋다고 그리고 제 성향이랑도 되게 맞아서 뭐 이런 그 역할 조직 있잖아요. 방금까지 말한 위계 조직이고 역할 조직 팀원이 개인 하나하나가 스스로의 결정권자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이거는 본인의 차후 커리어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고 이러한 문화가 외국계 기업에서는 되게 만연해 있어요. 우리나라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저번에 광진구 콘서트에서도 이제 들었던 거랑 이제 이어지는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우리나라 기업 그러니까 일단 나눌게요. 우리나라 기업이랑 외국계 기업. 우리나라 기업은 입사를 하면 그 회사에 대한 전문가가 돼요. 자기 자신의 직무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라 그 회사에 대한 전문가가 되고 외국계 기업은 어느 회사를 가든 본인이 선택한 직무에 대한 전문가가 돼서 차후 커리어나 연봉 협상에 이런 개인이 성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가. 네. 엄마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영상을 밤에 촬영해갖고 말을 크게 못 하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깬 것 같은데. 아, 네, 그래서 위계 조직까지 하고 기여주의랑 이제 비교를 했죠. 그렇다면 기여주의 이런 에어비앤비 외국계 실리콘밸리의 문화가 만약에 제3자가 들어도 좋다. 그런데 이게 왜 국내 기업에서 적용이 안 될까? 실제로 오늘 한 청주분께서 질문을 하셨어요. 그럼 이게 왜 우리나라에 없냐? 그래서 그 에어비앤비 엔지니어 분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나라에서 기여주의를 채택하면은 개인에 대한 피드백이 피어 리뷰, 동료들 간에 이제 빈번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문화 자체가 성숙하고 덜 성숙하다는 문제가 아니라 문화 자체가 다른 사람 평가할 때 업무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해버려갖고 이
감정이 상하는 일이 발생하고 굳이 이렇게까지 리스크를 짊어지고 그 다음에 이런 리스크를 짊어지기 싫으면 직원들을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제 오너 입장에서는 그만큼의 가치를 못 느끼는 거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죠? 왜냐면 지금도 솔직히 기업이 이렇게 나쁘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잘 돌아가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CEO라면은 한번 저는 시도는 해볼 것 같은데 뭐 이건 정말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요. 기업마다 다르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이유, 나의 그 피드백을 나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성향이 지배적이라서 아직까지 채택을 좀 못하고 있다고 한대요. 그 다음 이건 질문법에 대한 건데 이제 성과 관련해서 측정을 할 때 평가 어쩔 수 없이 인사팀의 입장에서는 직원들을 평가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렇다면 잘한 점이 있고 못한 점이 있는데 솔직히 잘한 점에 대해서는 칭찬을 잘 해주는 문화가 없겠죠. 한국인은 박수에도 인색한 문화니까 뭔가 잘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잘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단점을 말하라고 하겠죠. 근데 에어비앤비도 단점을 말하는 건 오케이인데 방식이 달라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너는 이걸 못해. 그러니까 이건 네 잘못이고 너가 노력이 부족한 거고 뭐 팀원은 잘못 만날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거는 너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니까 너가 더 노력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물론 다르다고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이런 식일 거예요. 근데 에어비앤비에서는 그게 아니라 너가 이런 거 못하고 이런 걸 잘하는 거는 이미 그 사람도 알고 나도 알아요. 주위에 피어 리뷰나 아니면은 그런 인사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이 사람의 성향과 장단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했어요. 업무에 대해서 이건 잘하고 이건 못한다. 그렇다면은 이걸 왜 못하는지에 대해서 질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 있죠. 기존의 업무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수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나 다음에 수행해야 될 프로젝트에서 네가 어떠한 부분에서 더 잘할 수 있고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듣고 굉장히 내가 원했던 그런 이상향적인 회사다 그런 생각을 했죠. 이게 뭐 기업에서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잘못한 걸 지적받으면 솔직히 누가 좋아하겠어요. 다만 인정할 거 인정해야 되는데 그런 걸 또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또 몇이나 되겠어요. 그렇다면은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의 장점을 격려하고 다음 프로젝트에서 네가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더 명확하게 그런 포지션을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저는 이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만두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퇴사 전에 한 달 전에만 알려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퇴사자에 대한 이제 뭐 회사마다 시스템이 있겠죠. 뭐 바로 이제 그 잡 포지션을 할 사람을 구인가족 광고를 올리고 사람이 구해지는 대로 인수인계 과정을 진행을 하고 이제 퇴사를 하고 뭐 이게 보통 일반적인 과정인데 에어비앤비에서는 물론 이 사람이 본인이 퇴사를 희망할 경우에는 그 에어비앤비만의 그 방식이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인사팀이나 에어비앤비어는 기여주의잖아요. 본인 팀에 얼마나 기여를 했냐. 그러면 반대로 팀에 기여를 못하면 회사에서 더 이상 이 사람을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당장 자르는 게 아니라 이제 미리 협의를 해요. 그 사람 빼고 매니저랑 인사팀이랑 미리 얘기를 해요. A라는 사람이 이러한 이유로 더 이상 팀에서 머물기 힘들다고 판단을 하는데 그럼 이 사람을 새로운 프로젝트에 투입을 시켜서 3개월 동안 면밀히 관찰을 해보자.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3개월 동안 평소보다 약간 평소보다라는 느낌보다는 평소랑 다른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파헤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 회사의 비전과 맞고 업무 효율적으로 우수한가. 근데 만약에 그래 가능성 있다. 3개월 동안 가능성 있다. 그럼 살리고 가능성 없는데? 그러면 이제 퇴사 수속을 밟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것들을 진행한 이유가 에어비앤비에서는 직원을 뽑을 때 굉장히 오랜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 명을 뽑을 때 6명의 면접관이 들어가요. 그 6명이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명의 면접관이 한 번씩 들어가서 지원자 입장에서 6시간의 면접을 보는 거고 회사 입장에서는
여섯 명의 엔지니어들이 한 명씩 나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발생을 해요. 근데 이 비용이 어마어마하죠. 면접자가 한둘이 아니니까. 이런 비용을 이제 감수하고서도 인재를 뽑는 거기 때문에 인재를 오히려 내보내는 거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게 심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3개월 시스템이 있는 거. 그러니까 오늘 이제 들은 얘기들 중에서 모든 걸 공유하기는 영상으로 너무 길어지니까 좀 더 이제 마지막으로 어 제가 좀 마음에 와닿는 말이 있어서 실리콘밸리에서는 이런 말이 되게 이제 유행한대요. Dedicate 하되 sacrifice 하지 마라. 네가 회사를 위해서 헌신하고 최대한의 능력을 뽑아내는 건 좋다. 하지만 업무 외적이 코어 아워 10시부터 4시예요. 에어비앤비가 10시부터 4시 이후에 네 워라벨 네 라이프에 방해가 되는 업무적인 걸 더 이상 하지 말라. 그러니까 너 자신의 시간을 희생하지 말라. 하지만 코어 아워에는 헌신을 다해서 열심히 해달라. 정말 뭐죠? 우리나라의 보여주기식의 기업 문화랑 완전히 다르죠. 9 to 6. 얼마나 이게 처음에 9 to 6라고 했을 때 너무 있어 보였어요. 근데 이게 이제 주변 사람들 얘기 듣고 공무원들 제 주변 친구들 공무원 얘기 듣고 그러면은 정말 보여주기식. 그날의 업무는 3시에 이미 마감이 됐고 끝났는데도 4시, 5시, 6시 그냥 비품 괜히 한번 왔다 갔다 하고 괜히 뭐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 뭐 잡무 처리하고 정말 비효율적이에요. 근데 에어비앤비 그게 아니라 정해진 시간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 외의 시간은 완전히 업무에서 손을 떼고 네 라이프를 챙겨라. 그래서 데디케이트 하되 세크리파이스 하지 말라. 저는 이 말이 굉장히 멋있다 생각하고 누구나 기업인들이라면 이 말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굳이 이런 문장이라기보다는 뭐 효율적으로 일하고 쉴 땐 쉬어라. 이거 누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실천할 수 있는 기업이 몇이나 될까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4차 산업 뭔가 소프트웨어적인 컨텐츠를 바탕으로 국가적인 그런 뭔가 돈을 만들어내려면은 기존의 제조업 문화에서 따온 그런 획일하는 위계 방식의 그런 수직적인 구조, 그 다음에 그런 번거로운 절차, 보고서 이런 문화들이 좀 사라지고 좀 더